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신예지입니다. 어제장은 미증시도 AI 거품론으로 흔들렸고 국내 증시 역시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미증시, 국내 증시 모두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한 차례 불안 속에서도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소희,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장 혼조세를 보였던 미증시, 오늘장에서는 다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거품론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미증시 흐름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I에 대한 낙폭 과대인식이 확산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오늘의 상승세를 거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주 거품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0.48% 상승하면서 47,31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65% 오르면서 23,499.80포인트로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0.37% 상승하면서 6,790선에서 종료됐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런 움직임이 보였는지 자세한 내용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10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이 42,000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ADP에서 집계한 미국 민간 고용은 8월과 9월 2달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 악화를 키웠는데요. 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오늘 발표된 ADP 민간기업 고용지표에 주목해왔습니다. 오는 7일 미국 노동통계국의 공식 고용지표가 예정대로 발표가 된다라면 이 비농업 고용지표는 10월 들어서 6만 명 감소하고 실업률은 4.5% 상승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 호조세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12월에 있을 페드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호조를 보인 고용 지표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행한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를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심리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에서조차 대통령의 국제 비상경제권법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ISM 10월 서비스업 PMI 지수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번 10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2.4를 기록했고요. 이번 수치는 9월에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ISM은 10월까지 미국 경제가 65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수 세부 지표까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은 위축충 국면에 머물렀지만 이 신규 주문이 개선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10월 들어서 성장세를 보인 산업은 숙박, 음식 서비스, 도매, 소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등 11개의 업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티븐 밀러 위원장은 10월 서비스업 PMI는 22년도 2월 62.6을 기록한 이후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해온 추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0월의 기업 활동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의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고용 지수의 지속적인 위축은 경제의 지속적인 견고함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고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히트맵 보시면서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75%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브로드컴은 2% 상승했고요. AMD 역시 2.51%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AMD의 경우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에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MD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이익률 감소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 초반에는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테슬라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4%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은 2%대, 메타와 아마존도 오르면서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힘을 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기업별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 머스크 1조 달러 급여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6일에 주총을 열고 머스크의 급여안을 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캘퍼스, 노르웨어 국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를 표명하는 모습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급여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론 머스크 급여안 통과 기대로 투심이 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면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퍼플렉시티의 AI 쇼핑 기능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퍼플렉시티는 혁신을 막는 위협이라면서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충돌이 앞으로 확산할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갈등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존은 퍼플렉시티의 AI 웹브라우저, 코멧의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온라인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기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요. 아마존은 관할 법원에도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면요.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죠. 메세라를 두고 인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의 조건이 상향된 새 제안을 내놨는데요. 새로 제시한 조건은 주당 86.20달러, 총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메세라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이 화이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메세라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세라 측이 보유해온 상호 보완적인 포트폴리오와 기업 역량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화이자와의 기존 계약은 아직 유효해서 화이자는 이틀 안에 제안을 다시 낼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증시 마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기술주들이 든든하게 상승 탄력을 받쳐주면서 상승에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 보일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와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고용은 비교적 좋은 모습, 좋은 지표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구 여제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김연경 선수인데요. 네, 세계 무대를 누비던 김연경이 이번에는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코트 위의 에이스에서 이제는 벤치의 리더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모이슈 신인 감독 김연경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번엔 감독으로 제2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프로 무대를 떠난 선수들과 함께 원더독스라는 팀을 이끌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출이나 부상 혹은 은퇴 이후에도 다시 코트를 꿈꾸는 선수들과 두 번째 기회를 그려내며 배구계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김연경 감독이 이끄는 필승 원더독스는 최근 수원시청 배구팀과의 경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프로 출신 선수들이 모여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기 내내 끈질긴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주며 이 팀 진짜다라는 평가를 얻었는데요. 김연경 감독은 직접 훈련을 지휘하며 기술보다 자신감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는 결과보다 성장, 그리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되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프로 무대에서 한때 빛을 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선수들, 그들에게 김연경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다시 뛰게 만드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제작진은 스타 김연경의 이름을 내세운 예능이 아니라 배구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리얼 다큐 형식의 예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건 예능이 아니라 다큐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여자배구 V리그는 7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신인 지명에서 탈락하거나 부상이나 재정 문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결국 이런 유망한 선수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구조 속에서 김연경 감독의 원더독스는 리그 밖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즉, 단 한 번만의 기회가만이 아닌 두 번째 무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스포츠 예능이라는 현식을 통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스타 선수들이 은퇴 후 지도자나 멘토로 변신해 콘텐츠와 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감독 데뷔는 그중에서도 현장 중심의 리얼리티를 담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경험 많은 선수가 직접 팀을 이끌며 선수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 그 리얼함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배구 팬들은 물론 스포츠계 안팎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향후 여자 배구 리그의 다양화와 선수 처우 개선 논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신인 감독 김연경은 웃음을 위한 예능이 아닙니다. 프로 무대 밖으로 밀려난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김연경 감독의 진심이 담긴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이죠. 우리나라 여자 배구는 현재 7개 구단뿐 그만큼 기회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이 그 좁은 문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연경 감독과 원더독스가 만들어갈 새로운 배구의 미래,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이렇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모이슈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요즘 그 쇼츠를 보면서 김연경 선수가 되게 많이 뜨길래 어떤 예능인가 궁금했는데 김연경 선수의 이제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김연경이 나오는 예능 요새 인기인데요. 프로 정신도 느껴보고 비주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소희,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부터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뉴스는요. 하락 기다렸다, 개미 이달 6조 폭풍 매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코스피 급락을 저가 매수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에만 약 7조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 하루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는 2조 5,620억 원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는 대형 반도체주들에 집중되면서 SK하이닉스의 7,750억, 또한 삼성전자의 3,142억 원을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LG CNS, 한화솔루션, 네이버도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거래 저변도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9,500만 개를 넘어 1억 개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연초 54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신용 융자 잔액도 25조 원으로 21년의 고점이었던 25.7조 원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이로써 B2 열기가 재점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증권가는 단기 조정 속의 풍부한 대기 자금이 당분간 개인의 매수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증시 급락, 강달러 더블펀치, 원화값 털썩. 외국인 매도가 커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11.5원 내린 1,449.4원에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한때 1,450원까지 떨어지면서 7개월 만에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로 환전 수요가 급증한 영향을 지목했습니다. 변수도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합의는 단기로 봤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원화 약세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 기대가 약해진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희 아나운서가 코스피 동향과 또 달러당 원화값에 대한 뉴스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승현 아나운서가 이어서 뉴스 브리핑 전해주시겠는데요.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가 대규모 세일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롯데온은 오는 28일까지 롯데온 블랙위크를 열고 패션, 뷰티, 식품 등 2,000여 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합니다. 쿠팡도 와우 멤버데이를 통해 전자제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특가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난방용품 중심의 윈터 페스타를, 홈플러스는 연말 와인 수요를 겨냥한 와인 장터를 열며 소비심리 회복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명확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는 여전히 적극적이라며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소비심리 회복세가 침체된 내수 경기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소비자와 수입업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95.4원으로 하루 만에 7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일본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10월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산 수입 식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환율 불안에 따른 손익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계속되는 엔저 현상이 국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승현 아나운서의 뉴스 브리핑까지 오늘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 전해드렸는데요. 연말인 만큼 유통업계 할인 소식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고요. 또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순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026.45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22.03포인트 상승했고 0.55% 상승한 수치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늘었고요. 장중 최고 4,111.96포인트를 찍었고 장중 최저 3,985.29포인트를 찍었으나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8,842억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1조 6,95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한편 기관은 8,308억 원을 사들이면서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898.1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0.41% 하락한 수치고요. 장중 최고 921.22까지 올라갔지만 장중 최저 890.58포인트를 찍으면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개인은 1,316억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319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53억 원어치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촉,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물러나면서 9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비 1,400포인트 떨어진 등락률 1.39% 하락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60만 닉스까지 도전을 했다가 2.42% 상승한 59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29%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KB금융 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험주가 특별히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KB금융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5%가량 빠지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물산과 SK스퀘어, 현대일렉트릭 등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54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3.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06% 상승하며 1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에코프로는 0.43% 오르며 9만 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8.62% 빠지며 41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엔 삼천당 제약이 1.94% 정도 빠졌고 파마리서치도 2.76%,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해 4천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쉽게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희 아나운서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겠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특징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바로 한성크린텍입니다. 오늘 한성크린텍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한성크린텍은 산업용 수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한성크린텍의 경우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성크린텍은 어제 삼성 E&A와 삼성전자 평택 4공장 페이즈 4 초순수 복합동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112억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계약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HBM4 등 첨단 메모리 생산에 발맞춰 평택 캠퍼스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P4, PH4 공사 금액을 증액한 데 이어서 5공장에 대한 착공 채비를 갖추면서 HBM 생산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성크린텍은 반도체 산업 내 수처리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기반인 초순수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AI 시대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발주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주 역시 한성크린텍이 그 수혜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한성크린텍은 6월에 SK하이닉스와 364억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처리 설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호재에 전하면서 한성크린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그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약세였던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과 어제 최저치인 1,074원을 기록하는 바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1,465원으로 종료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금액이다 보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희 아나운서가 한성크린텍 특징주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180억 원 수주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극적으로 하락세에서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소희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증권주가 강세였던 하루였죠. 코스피가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키움증권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키움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6% 오르며 거래를 보였고요. 이 밖에 한국금융지주나 SK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전날에 급락을 딛고 이날 상승 출발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승이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 증가를 통해 증권사의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증권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업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으며 그간의 디레이팅, 저평가 요인은 해소되고 있고 늘어난 자본은 금리 인하기에 기업의 활발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키움증권 시가 1.42%에서 출발해 고가는 9%대 찍고 종가는 2.66%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온 특징주 설명드려봤는데요. 이어서 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가져오셨나요? 오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기업 알파칩스의 기술력이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알파칩스는 삼성전자의 공식 파운드리 DSP, 즉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등록된 기업으로 20년 이상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체 설계 자동화 플랫폼인 ADO는 반도체 설계의 일정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약 25%의 개발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플랫폼은 제품 출시 속도가 중요한 팹리스 기업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알파칩스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파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서비스와 팹리스 사업을 양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DSP 자격을 기반으로 SoC 칩 설계부터 양산 관리, 후공정 연계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팹리스 부문에서는 IR 리시버와 키스캔 IC 등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 중입니다. 네, 이들 제품은 TV, 에어컨, 셋톱박스 등 다양한 가전기기의 수신부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광범위한 응용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알파칩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파칩스는 지난 2025년 3월 사명을 기존 알파홀딩스에서 알파칩스로 변경하며 반도체 중심의 기업 정체성을 명확히 했고 같은 해 2월 한국거래소의 성장 유지 결정을 받으며 주권 거래에 재개해 경영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알파칩스 균일한 흐름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9,080원에 마감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칩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뜨거운 성과를 내고 있죠. 이번엔 LG전자를 가져왔는데요. LG전자가 인도에 아이폰 17 생산 장비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이날 11월 6일 오후 1시 36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대 상승한 92,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날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는 LG 생산기술원이 폭스콘이나 타다, 일렉트로닉스, 페가트론 등 애플 생산 파트너가 운영하는 생산 공정에 제조 장비를 공급하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 애플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 아이폰 부품을 공급해왔지만 LG전자가 아이폰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에 LG전자의 소식 한번 살펴봤는데요.
LG전자는 오늘 장중한때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종가도 5.40% 91,800원에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소희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도 궁금한데요. 소희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 또 관광주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오늘 롯데관광개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2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 138.9%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1,866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이 3,339억 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의 실적을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연간 4천억 원대 돌파가 예고된다고 롯데관광개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보고서에서 롯데관광개발 목표 주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수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증시 회복 및 가상자산 가치 증가 등으로 중국 관광객의 제주도 수요가 내년에도 상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현재의 시장 기대치의 20%를 상회할 전망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호재 가운데 오늘 롯데관광개발 날아올랐고요. 네, 오늘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롯데관광개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시가 자체가 3.69%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가 7.97%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저가는 3.16%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승세가 매수세가 거칠게 들어왔다 보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는 6%대 상승한 18,100원으로 종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희 아나운서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국향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특징주 한번 전달 드려봤는데요. 이어서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자신만의 색깔과 전략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골라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기업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기업 GS 리테일을 소개합니다. 네, GS 리테일은 1971년 설립된 종합 유통기업으로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 그리고 홈쇼핑 GS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편리함을 핵심 가치로 소비자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채워주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네, 특히 GS25는 전국 18,0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택배 접수, 교통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등 생활의 다양한 기능을 담은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결제 시스템과 무인 점포를 도입해 스마트 편의점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은 식품 외 영역으로도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우딜, 반려동물 쇼핑몰 펫프렌즈, 온라인몰 GS 프레시몰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고객의 생활 습관 전반을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최근 GS 리테일의 주요 과제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GS 리테일은 자체 간편식 브랜드 강화로 매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자 도시락 시리즈, 유어스 디저트처럼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친환경 경영 실천입니다. 도시락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고 일회용 컵 수거함과 리필 스테이션을 확대 설치하며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류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앞으로 생활 밀착형 유통기업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편의점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도 고객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편리함을 만들어가는 기업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네, 승현 아나운서가 GS 리테일에 대해서 기업 사전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근 GS 편의점에서는 서울우유 우유 크림빵이 인기인 것 같고 또 벌집 모양 아이스크림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증권사 투자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투자 리포트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의 유통, 구조적 변화의 서막입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글로벌 물류 자동화가 유통업의 원가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국내에서는 채널별 성장 온도가 갈라지면서 온라인과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어떤 기업과 섹터 포인트를 봐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에서 물류 자동화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시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운영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는 로드맵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인력 구조와 건당 비용 절감 효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도 움직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의 오카도 기반 자동화 물류센터 확대, 쿠팡의 AI 오토메이션 팩토리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화가 본격화하면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넘어서 리드타임 단축과 물류 정밀도 개선으로 고객 경험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유통 채널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온도차가 심합니다. 채널별의 성장 전망을 보면 온라인이 가장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면세점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로우 싱글 성장에 가깝지만 하이엔드와 가성비의 양극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분기 흐름으로는 역신장 폭이 완만해지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요. 와치와 주얼리 같은 일부 카테고리에선 평균 판매 단가가 오르는 포인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출점이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관리비, 인건비 부담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커머스의 경우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배달, 콘텐츠, 해외 진출로 수평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콘텐츠, 검색, 거래, 결제, 물류, 광고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집 통합 생태계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는 트래픽과 결제가 만나는 접점이 더 넓은 사업자가 더 많은 카테고리에서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사업자의 수익화 방식도 결이 다릅니다. 쿠팡 같은 경우 멤버십과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을 주구로 식품, 생필 카테고리 등의 침투를 넓혀가면서 거래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네이버는 검색, 광고와 스토어, 페이지, 물류를 결합해서 3자 마켓플레이스의 체류와 전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카테고리 확장과 물류 정확도가 맞물리면서 재구매율이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멤버십 락인과 광고, 프로모션의 효율이 함께 올라오는 점이 핵심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는데요. 오프라인은 채널별로 결이 다릅니다. 백화점은 연간으로 소폭의 성장세가 가능한데 카테고리 믹스와 가격 요인이 성과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물가가 반영되면서 단가가 받쳐주고 있지만 구매 건수는 부담이 있고 대형마트는 구조 개편과 온라인 협업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면세의 경우 외국인 수요가 늘어도 객단가의 하방이 남아있어서 변동성이 큽니다. 요지는 출점 효율과 비용 통제가 실적 변동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양극화 속에서 카테고리 운영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국내 주요 플레이어들의 해외 전략도 있는데요. 올리브영의 경우 글로벌몰과 관광 특화 매장을 축으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무신사는 일본에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현지화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확실합니다.
온라인 채널을 전진기지로 삼고 PB, 물류, 현지 파트너십을 묶는 운영력이 이 해외 진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 심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저기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2023년부터 불어난 고정비를 줄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2026년도에는 불필요한 비용 감축과 수요 회복이 겹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이런 판관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용 입장에서는 임차, 인건비, 마케팅 집행을 재조정하면서 자동화 도입 효과가 물류 단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과 매입 조건을 정교하게 손보고 있는 가운데 리뉴얼과 카테고리 믹스 개선이 면적당 매출을 끌어올려 판관 비율 하락과 함께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외형이 큰 폭으로 늘지 않더라도 비용 구조가 가벼워진 곳부터 이익 변수가 먼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픽으로는 현대백화점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면세 부문 부진 요인 정리와 비용 효율 개선, 외국인 수요 회복의 수혜 가능성이 포인트입니다. 개별 종목을 볼 때는 4가지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화 물류 투자 진행률과 효과, 또 두 번째는 온라인 전환과 멤버십 락인, 세 번째는 카테고리 믹스와 평균 판매 단가 추세, 네 번째는 출정, 임차 구조 등 비용 민감도입니다. 이 종합하면은 설비와 운영이 동시에 개선되는 기업의 멀티플 회복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일단 오늘 글로벌 물류의 자동화가 본 게임에 들어갔고 국내의 경우에는 채널별로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자동화가 원가 구조를 바꾸는 곳,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영력, 그리고 카테고리 믹스 개선이 분명한 곳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유통업종이 상당히 이런 디테일의 성과를 가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희 아나운서가 투자 리포트 잘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징주부터 기업 사전 그리고 리포트까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가 대세인 만큼 국내 유통업계도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흐름에 리포트도 잘 전달을 해주셨고요.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잡학사전 오늘 아나운서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수다가 하나 남았죠. 오늘장에 대한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소희 아나운서의 한 줄평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나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 외국인들아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우리 흐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정말 큰 폭으로 빠졌죠. 네, 그러면은 승현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4,000선을 지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쳐줘서 단기 상승 부담 속에서도 지수는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조금 주춤했지만 코스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안정적인 편이었다. 공감되는 말이었고요. 저는 오늘 하루를 흔들렸지만 더 단단해진 하루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장 걱정을 시켰던 미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시장 속에서 다양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 투자 전략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도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